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입니다.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는지요? 아니 뭐 날씨가 덥고 이러는데 뭐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잘 지내셔야죠. 비는 안 와서 좋더라고. 그래요? 예. 네. 이제 가을이 오는 것도 같고.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저는. 그래요? 제가 가을을 많이 타요. 많이 타요? 예. 그러면 약간 좀 센치해지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센치해져요. 주진우 기자가요? 저도 많이 타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돈 안 드는 거는 다 타요. 일단. 네. 이럴 땐 자꾸 슈베르트 음악을 많이 듣게 되죠. 음악 듣게 네.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좀 저는 센치해지는데. 제가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 심기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100일을 넘었습니다. 이제 101일 됐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렇게 국민들과의 소통과 대화 방식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네. 그냥 그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 자체가 제목이었거든요. 네. 20분 넘게 모두 발언하고 시간은 40분으로 제한하니까 네. 물론 10분 더 했습니다만 그 강인선 대변인이 자꾸 사회 보면서 시간을 넘겼는데 하면서 이렇게 독촉하고 질문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것보다는 모처럼 뭐 이렇게 기자회견인데 좀 터놓고 얘기하는 더 좀 풍부한 질문도 받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좀 아쉬웠어요. 네. 국민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소통을 얘기하고 뭐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기자회견만 보더라도 대변인이 지목하는 특정 이제 기자들 그리고 또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건희 여사부터 건진 법사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윤핵관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질문을 하고 그 질문도 시원치 않았지만 답변도 또 엉뚱한 답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질문을 하면 다른 얘기하면 후속 질문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자 출신인 강인선 대변인이 또 그 악역을 했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 얘기하고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지지율을 올린다기보다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그 기자회견이란 이런 색깔에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많이 갖고 자유질문을 하면서 자유질문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큰 실수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기자회견쯤은 너끈하게 여유 있게 좀 받아치는 이런 정도 역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준비는 많이 했어요.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공부를 제가 보기엔 꼼꼼히 하고 꽤나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것만 보여줘야지 오버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자유롭게 기자들의 즉석 질문이 나오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간 제한을 미리 공지해서 많은 질문을 원천봉쇄하고 이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기자회견이다 이 뜻이지 네. 준비야 했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에 지금 100일 날 아침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2방 팡 또 발사했습니까? 이건 네. 또 무슨 속도가 있습니까? 이번에 발사한 것은 순항 미사일입니다. 네.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순항이 뭡니까?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북한의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즉 그 비행 궤적이 미리 포물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쏘면은 이제 어떤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는 네. 이런 어떤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또 사이즈가 크기
크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핵을 멀리 탑재할 날아가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순항 미사일은 지형에 따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는 높낮이를 바꿔가면서 하는 일종의 항공기예요. 무인 항공기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작으니까 이런 것들은 핵을 탑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제재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쏘았을까요? 예,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예고돼 네.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 순항미사일 역할이라는 것은 북한으로 접근하는 한미연합군을 해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도 역시 상륙훈련이라든가 어떤 상륙 강습훈련 이런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틀 전에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의 어법이나 북한의 논법을 기존에 해왔던 것들 패턴들을 상기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좋아요. 내용들은 좋죠. 뭐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뭐 인프라 구축 얼마나 좋습니까? 3대 분야에서 5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5개 사업이라는 게 한 6개 정도 되겠네요. 뭐 발전, 송배전 인프라, 항만, 공항, 뭐 현대화, 뭐 병원,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 이제 깔아주겠다는 건데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30년간, 그러니까 1차 북핵 위기 있었던 이제 93년, 94년 이후 지금 30년간 보더라도 북한이 어떤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언뜻 협상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없죠. 네, 그들의 첫 번째는 무조건 안보입니다.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원이든 뭐든 수순이 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식량 뭐 이런 것들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그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어젠다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 분들이 이 계획을 짰고 그걸 이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발표를 했을 텐데 왜 이런 구상이 나왔는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은 좀 움찔합니까? 좀 혹할까요? 예, 이번에 그 담대한 구상은 우리 이승원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뭐가 담대하냐? 네.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좀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 매력적이야. 움직이죠. 움찔하죠. 사실 북한이 관심을 만한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가 다 되면 그때 가서 뭘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경제 제재 완화를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런 말은 신선하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진하지 않겠다. 네. 이건 북한에 대한 어떤 불가침, 네. 그동안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존중. 얘기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 정상화도 지원하겠다. 네. 이게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나와 있던 것을 계승하고 그걸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담대하긴 담대해요. 그렇습니다. 네, 담대하긴 담대한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천 전략이라든가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당사자는 미국과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풀고 완화하고 뭐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 가서 북한도 믿지. 혼자 이러면은 믿을 사람 뭐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제재 주체가 아닌데 미국이 제재법이 있고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6개가 있고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재 완화 발언은 가설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건 어떤 그 북한하고 대화가 성숙된다는 또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 의지가 검증될 가능성이란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가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선을 긋는 냉정한 반응이 있었고 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유엔 안보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뭐 김태효 안보실 그 차장 설명 그 북한의 히토리오하고 우리 뭐 식량 지원하는 거, 농업 지원하는 거 이걸 맞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재 위반이다. 그것도 제재 위반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태영호 국회에서요. 오늘 태영호 의원이 미북 수교 선 제한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영세
장관께서 방식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게 미북 수교라는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5년간 내내 검토됐던 거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그 전부터 이게 했죠. 최초로 나온 건 노태우 대통령 때 88선언입니다. 네. 77선언 죄송합니다. 그 1988년에 나온 거예요. 지금 물경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관계 정상화가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도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고 네. 또 미북 관계에서 연락사무소라도 하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 비핵화 패키지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담대한 구상에 나와 있던 거는 경제 지원에 관한 거는 USB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관계 정상화가 다 나와 있던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계속 예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를 옛부대에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대함의 효과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다 나왔던 들어보던 다 나왔던.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한미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중러 즉 북방으로 외교를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좀 진정시켜 준다면 미국도 좋아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바쁜데. 그러나 그 실행 국면에 들어가면 미국이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여기서 나온 패키지.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권영수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것도 이런 겁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함해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도 역시 경제가 들어갑니다. 북한은 가장 뒤 후순위에 두고 있는 게 경제. 물론 속내는 뭔가를 네. 받고 싶겠죠. 하지만 항상 군사적인 상응 조치 혹은 정치 그다음에 경제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저는 이것도 참 발언을 할 때 그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저 멀리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시는 그 분이 혹은 그 분들이 MB 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MB 때를 돌아가면 지난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첫 번째 국무장관이었죠. 근데 그 당시 아시아 소사이어티 무슨 포럼이었는데 힐러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첫 국무장관이고 하니까 북한 쪽에 좀 대화를 하자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했어요. 네. 근데 힐러리의 워딩은 그런 거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미 수교를 하겠다.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게 맞는 순서가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09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2018년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을 때 순서도 그 북미 수교 이쪽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비핵화, 뭐 경제 지원 이렇게 쭉 갔었는데 이 기본적인 순서나 협상의 전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맞추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은 국내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영수 장관이나 뭐 김태호 실장 그 차장이죠.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겠죠. 아니 우리는 담대한 구상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북한이 안 받았으니 모든 책임은 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리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너무나 제가 보기엔 사실 별로 내용이 없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네.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안보실 차장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북한 붕괴론자예요.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계속 보고했던 게 이제 곧 북한 망할 건데 뭐하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가서 남북 비밀 정상회담 합의하고 예. 이런 것들을 다 반대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북한은 굴복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로 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신념화돼 있고 그분들의 사고 체계입니다. 이게 현실에 맞든 안 맞든 위험한데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경제를 앞세워 가지고 북한에 접근한다 그럴 때 물론 북한이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핵화를 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을 받는다면 그 상대가 중국이지 왜 한국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그 북한의 아태평화이라든가 이렇게 북측 사람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달라진 게 있어요.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경제 협력을 원하지 않아요. 이미 평양의 가장 큰 백화점이 중국 겁니다.
중국 또 북한에 쓸만한 탄광에 중국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국제 제재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북한에 투자할 대규모의 그 자금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한미일의 자유주의 풍조, 이 자기네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커지고 기술 수준도 월등히 높아진 중국의 돈을 받겠느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저한테 또 남치게 답답해하는 게 이제 중국하고 사실 웬만한 경제 협력은 다 논의해가지고 남측하고 할 사업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참 남과 북이 멀어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중국이 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하겠다, 빠르게 한일 관계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왜 계속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과거 그때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기본적인 토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그때는 네. 뭐 상호 존중하고 그렇죠. 일본이 막 사과하고 통절한 반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통절한 반성이 전제되고 기본적인 관계에서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그때는 네. 굉장히 좋은 선언이었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빠진 게 통절한 사과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언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8.15 광복절 윤 대통령의 워딩을 보거나 그 이후의 워딩들을 보면은 사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거의 뭐 제로이다시피 하고 과거사라는 단어로 퉁치고 이렇게 얘기를 가고 있는데 지나치게 이 워딩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의 눈치를 그러니까 관계 개선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나치게 이 산케이 신문 같은 데서 칭찬을 받을 만한 네. 그런 워딩들로 점철이 돼서 도대체 이 방법론을 제대로 갖고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표는 좋으나. 네. 자, 이게 대체적인 어떤 그 노선이 이제 구체화됐다고 보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그것도 물론 해결책을 찾겠지만 그것과 관계 개선은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정상회담하자 또 여러 가지 관계 개선하고 한미일 군사협력하자 이런 어떤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역사 문제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어떤 기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의 어떤 그 로드맵이 깔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과거사 문제는 역사와 정의, 인권의 문제다, 법치의 문제다, 뭐 자유의 문제다. 이거 다 말은 할 겁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안보 협력 이건 바로바로 하고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트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과거사 문제는 오히려 일본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거 해결책 갖고 와라.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고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합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뒤집혔어요. 한국 국민들이 응징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저것 과거사 문제도 한국 정부 솔루션대로 협조해주고 다 해줬다가 나중에 한국 국민들이 이거 뒤집어버리면 선거 때 또 응징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손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계속 전해주는 메시지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인기는 너무 좋아요.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야분 기질과 네. 그 사무라이 권력자들 네. 검찰들이 다닌 오야분 기질과 김건희 여사의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한테는 딱딱 꽂히거든요. 그리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이 통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건 별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아리님께서 역시 주진우 라이브에 두 분 감사합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얘기하는데 근데요. 아까 산케이 신문에 칭찬을 받는다. 참 안타까워요. 아니 실제로 그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일본의 기성세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일본하고 말이 잘 통하는 한국 대통령이 출연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요. 예.
지금 그 15일 날 광복절 그 윤 대통령의 언급 네. 듣고 산케이 신문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감동해서요? 네, 기사의 첫 문단이 이런 겁니다. 일본을 악역으로 삼은 역사관에서 탈각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희생양, 네. 악역으로 삼아왔던 게 전 한국의 정권이었다면 이제는 일본을 그냥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정말 그 산케이 신문 얘기였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잘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랬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칭찬을 했고요.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미우리 같은 경우 그거예요. 다 좋은데 지금 국정 지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썼어요. 일본 그러니까 언론이 이게 우리로서는 네. 굉장히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러니까요. 부분이 이건데 과연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트너로 보고서 이것저것 협력하고 합의했다가 지금도 지지율이 낮은데 이게 나중에 오히려 우리한테 불똥이 돼서 될 수도 있다. 실제 위안부 합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아유 뭐 고마운 일이죠. 네네네. 아유 그래도 대통령인데 인정은 하고 하겠죠. 아이 그럼요. 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이 뉴스 굉장히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때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 중간 선거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그냥 완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트럼프의 또 영향력이 더 커지고 혐오 정치 다시도 좀 세력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됩니다. 그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했던 10명 가운데 8명이 떨어지고 2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예비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예비 경선 당내 경선 당내 과정입니다. 경선에서요. 네. 네. 프라이머리. 네. 그래서 이제 리즈 체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시 아들 부시 때 그 부통령 했던 네. 예, 그 딕 체니의 딸입니다. 그렇죠. 네. 바이스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분입니다. 이 바이스 영화 보셨나요? 전 봤는데 아우. 정말 어마어마한 부통령이었더군요. 네. 아니 딕 체니는 그리고 또 우리 보수 아니 우리가 아니 미국 보수의 네. 기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네오콘의 핵심이었죠. 네. 그런데도 이 사람마저도 그러니까요. 응징받아요. 그 딸이 이제 리즈 첸인데 그래도 정계 입문한 다음에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공화당 내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권력 서열 한 3위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네. 그랬는데 이 분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반대 지형에 섰다는 이유로 예비 경선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큰 차이로. 큰 차이로. 네. 그리고 상대방은 또 정치 신인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AP 통신이나 뉴욕 타임즈였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이 리즈 체니가 이제 떨어진 걸 보면은 링컨 당에서 이제는 트럼프 당으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가운데 리즈 체니는 희생양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링컨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옛날 그 아들 부시 때나 네. 이때만 해도 정말 뭐 니오콘이든 뭐든 보수주의 정통파였다면 이제는 그냥 트럼프 당이야. 그 변환 과정에서 체니의 실패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그 몇 년 뒤에 이제 대선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트럼프에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지금 미국 언론들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네. 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특혜관의 당이 된 거예요. 예. 국민의힘 윤핵관의 당으로 네. 된다고 이렇게 국가가 소란스러운데 네. 트럼프 핵심 관계자들의 공화당 이렇게 그렇죠. 헤게모니가 장악된 거. 트럼프 이런 당이 신호를 됐어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1월 이제 중간 선거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대선의 전초전이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곧 대선 출마 선언할 거예요. 네. 하겠죠. 오히려 네. 더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 개입이 어떤 대선의 전초전으로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반대자들을 공화당에서 제거하는데 아주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그럼 매우 의미 있는 미국의 영상. 가치, 보수의 가치 이런 거 다 그냥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과연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 지명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은 아무리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자당의 지지율 1위 후보도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해서 대부분 파시즘이 나온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도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 어게인 트럼프 시대 이거 또 보게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느낌까지도 들어요.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당심과 예. 민심이 좀 괴리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화당 소속이 아닌 뭐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무당층까지 하면은 트럼프가 공화당 내 지지자들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 FBI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 있었던 네, 일인데 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결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FBI 압수수색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당내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트럼프에 대해서 더 지지하는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자, 합니다. 국민의 네. 민심을 다 얻는 데까지는 어렵겠지만 공화당 내 당심을 잡는 데는 충분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재료가 된 거죠 이번에 압수수색이. 네. 그럼 다시 트럼프 시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남북 문제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 문제, 어떻게 예, 되는 북미 걸까요? 정상회담은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 적대와 혐오의 정치, 미국 내 정치 폭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한 사람이 차를 몰고 돌진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아니, 일어났는데 트럼프 지지자고. 무장하고 FBI 막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본 체력이 예전보다 좀 허약해진 거 아니냐. 과연 이런 적대와 혐오 정치를 넘어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지성은 튼튼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이거 국민들이 분열되게 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예, 이게 가장 문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만연한 적대와 혐오 정치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뭐 굉장히 양극화됐다고 하지만 네. 미국도 만만치 않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FBI나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보면은 더 이상 과거에 미국이 지탱해왔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나 어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그러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화, 서로를 거의 악마화하는 그 극단적으로 싸우는 이런 혐오의 정치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 정치의 지난 10년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좌우 포퓰리즘의 도약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아웃사이더 외곽에서 와가지고 그대로 선동해버리는 포퓰리즘 정치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한 사람도 많아요. 주로 우파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좌파가 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극우 정당의 집권이 뭐 헝가리를 비롯해서 몇 군데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또 추가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극단의 정치의 시대. 이거는 정체성의 정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된 수구의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파괴되고 적대 혐오 분열 속에서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그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미친 것 같다.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그래도 아직 한국 민주주의가 조금 낮습니다. 수준이 조금 예, 그거보단 좀 나아요. 하기야 우리가 미국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인 걱정하고 대통령 걱정하고 그다음 미국 걱정하는 우리 세계가 미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글씨, 김종대, 이승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